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동양의학 개론, 즉 전통의학 여행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갈 조상훈입니다. 먼저 그럼 여러분들 먼저 이제 동양의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전통의학, 그가 왜 동양의학을 전통의학이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동양의학이 좀 솔직히 뒤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의학의 주류가 서양의학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동양의학은 어떤 전통의학의 개념으로 많이 이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동양의학이 전통의학으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양의학도 자체적으로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이제 동양의학, 솔직히 해서 이 동양의학 개론이라고 보십니다. 동양의학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그 동양의 근본에는 어떠한 이론을 다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또 역사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동양의학의 역사와 이론책의 이제 주요 특징 내용부터 이제 쭉 훑어보면서, 그리고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각 주별로, 주차별로 강의를 할 건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중국어, 이제 여기에 중국어학 역사, 한국어학 역사, 이제 동양의학 이론책의 주요 특징하고 동양의학 기초 이론의 주요 내용이죠. 이번 주 학습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 목표들 뭐 여러분 이제 보시면 동양의 전반적인 학습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어학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한국어학 역사는 어떻게 됐는가,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이제 동양의학 이론책의 이제 주요 특징들, 그리고 동양의학 기초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 쭉, 오리엔테이션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제가 여러분과 공부를 해 나갈까 하는 걸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양의학이라고 이제 수천 년의 유구한 시간, 이제 솔직히 기원 전부터 발전해 온 겁니다. 이게 엄청난 오랜 이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자연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이 모든, 왜냐하면 동양의학이라는 건 왜냐하면 서구과학과 같이 합리적인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동양 철학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요소들이 같이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민족이 이제 수천 년간의 문학 하나로 집적되어 기론적 범위와 깊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쌓인 임산 경험의 이제 질과 양에서 세계 전통의학 가운데 최고의 경제가, 전통의학에서 이제 최고의 경지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 전체 서양의학을 가지고까지 우리가 최고에 도달했다고 솔직히 자신있게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독특한 이런 심하죠. 동양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동양이 왜 그냥 동양을 왜 이해가 쉽지 않느냐, 이게 동양 철학이 근본적으로 동양 철학에서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솔직히 철학이 어떤 합리적인 과학, 뭐 수학 이런 것들보다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왜? 철학이라는 사고라는 건 항상 변화, 언제 생각이라는 게 제 생각도 틀리고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 생각 다 틀리잖아요. 이게 하나의 철학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동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학은 하나에 딱딱딱 실험실에서 만들어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딱딱 잘라서 이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공부 접할 때는 뭐 동양의학은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왜? 우리가 흔히 주변에 사는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을 모아서 하나의 학문으로 집대성해서 이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의학은 어쩌냐? 처음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슨 분자식에 뭐, 전부 다 실험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기본망을 파악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서양. 자, 그게 이제 동양의학이 왜 어려운가, 서양의학이 갈수록 쉬워지고 동양의학은 갈수록 어려워지는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차부터 쭉 제가 이제 강의를 보면, 이제 1주차는 이제 동양의학의 역사와 이론책의 주요 특징 및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동양의학의 철학적 기초, 이제 정기학설, 음양학설, 오행학설. 그리고 3주차에는 장상학, 장상학이라는 게 우리 몸에는 5장, 6부, 5장하고 6부는 동양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4주차로 장상학입니다. 장상학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상학의 2주차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는데 정, 기, 혈, 진액. 자, 그게 정이란 무엇인가, 또 기라는 건 무엇인가, 그 혈이란 건 무엇인가, 그 진액이란 무엇인가, 이제 동양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락, 여러분이 잘 아는 경락입니다. 여기 주변에 경락 마사지 뭐 이런 거 많이 보죠. 그 경락입니다. 그 경락학설, 6주차에 그럼 경락학설 깊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경락이란 이런 거다 하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7주차에는 중화공사가 있습니다.
그 8주차 이제 사진, 여러분 진단, 망진, 절진, 문진, 이 사진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거에 이제 여러분 이제 사진에서 배우게 되고, 이제 9주차는 8강 변증이라고 이제 그때 8개 큰 건물에서 어떻게 동양에서 변증을 하는가, 증을 찾아내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주차 병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11주차 발병, 병은 어떻게 해서 발병이 되는가. 그리고 12주차는 이제 병의 메커니즘입니다. 병이 한번 생겨가지고 그게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걸 이제 병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3주차는 체질. 여러분들 그 사상체질 있죠. 태음인, 소음인, 소양소음 이런 체질에 대해서 간단히 깊이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사상체질은 이런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주차는 치료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동양학은 치료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그겁니다. 그리고 15주차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국의학의 역사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학은 처음 이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부터 진한시대. 이걸 한 군데 묶어서 이제 한 세트로 보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나라의 시대는 그 의학이 크게 어떤 서적 같은 게 나와 있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뭐냐 하면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동양계 의학 최초의 의학 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원전 200년 넘었고 작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자, 황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양의학 서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소문과 영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이제 책을 보시면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국내에도 많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탐복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황제와 신하, 기백이 이 문답 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서로 황제가 기백 같은 걸 물어보면 기백이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소문하고 영추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문은 뭐로 되어 있냐? 음양오행설을 토대로 장부, 경락, 병기, 진법, 지칙, 방약 등의 각 분야 인체, 생리, 병리, 진단 치료에 대해 개통적으로 논술해 동양의학 이론적 기초를 그게 동양의학의 가장 이론적 기초로 만들어진 책이 황제내경, 그중에도 소문편입니다. 그럼 또 영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추는 좀 전에 얘기한 경락, 그리고 침구 있죠, 침구. 그래서 침구란 건 뭐냐면 침하고 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자가 뜸구자입니다. 그래서 침구 분야에 자세히 서술되는 게 영추편입니다. 그래서 소문과 영추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한나라 때 나온 이제 동안 이제 나오는데 작자가 또 저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또 81개 문답 형식으로 서술됐습니다. 81개서 문제를 물어본 검때 대답하는 형식. 그래서 여기 뭐냐, 인체, 구조, 생리, 병인, 병기, 진단, 치칙, 치법 등 각 방면에 걸쳐 서술되어 있고 특히 맥진과 친구에 대해서는 황제내경보다 상세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황제내경이 가장 최초 동양의학 서적이라고 했죠. 근데 난경을 하면 난경은 특히 맥진과 친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맥진하고 친구를 연구하신 분들이 난경이라는 책 기본으로 한 번씩 다 보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책이 동안 말에 상한잡병론이라는 이제 책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냐?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준경이라는 인물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명의,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좀 장준경의 인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이. 성스러운 성자 있죠? 성이. 그레이트라고 해요. 그만큼 이 양반을 이 중국에서는 동양의학의 안전한 최고의 그 의사로서 아주 존경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상한잡병론이라는 책이 왜 그러냐면 동양의학의 근간을 이론 체계한 최초의 책입니다. 아까 황제내경 그냥 쭉 이러이러한 거다 예고도 했지만 동양의학에서의 증을 찾았는데 좀 나중에 나옵니다만 변증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변증론의 체계를 형성한 장준경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중국 의사 하면 뭐 화타, 편자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준경을 저희 이 의학을 공부한 장준경을 가장 최고의 인물로 칩니다. 저는 그 손가락 꼽을 정도 최고의 인물로 칩니다. 자, 그 양반이 쓴 책이 상한잡병론이라는 책입니다. 자, 송나라 때 그러니까 한참 몇백 년 뒤죠. 이제 몇백 년 흐른 다음에 송나라 때 이목 등의 상한론과 금계요락이라는 두 책으로 분리되어 출간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한론과 금계요락이. 그 우리나라 한의과정에서 필수로 배우는 책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병리를 분석한 후에 모종의 증을 확정한 후에 치법과 처방약을 결정한다.
그래서 동양의학의 이론체계엔 변증 논치를 확립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변증 논치로부터 이제 하나 나올 거니까, 그랬구나.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변증 논치 다시 여러분들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상한론은 뭐냐? 외관병이 상한에서 주로 서술된다. 외관병. 그럼 그냥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감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밖에서 사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질병. 밖에서 사기는 우리가 거의 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감기. 외관병은 감기. 이런 걸 외관병이라고 하는구나. 동양의학에서. 자, 그리고 금계요랑은 뭐냐면 내상잡병입니다. 우리가 뭐 마음을 상해서 생기는 병이 내상잡병.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이게 금계요랑은 이러한 내상 잡병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론과 금계요라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제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입니다. 동학 말에 이제 이것도 작자 미상입니다.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인데, 현존하는 왜 신농본초경 가장 오래된 약물 전문 서적입니다. 지금까지 쭉 나온 책도 어떤 전문 서적이고 동양학 전체에 대한 서적도 있는데,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은 오직 약물에 대해서만 써 있는 약물 전문 서적으로 최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적입니다. 신농본초경이. 그래서 약물을 상, 중, 하, 상품으로 나눠가지고 상품에 120종, 중품에 120종, 하품에 125종, 약 365종의 약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상중하라나,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그랬잖아요. 상품하면 좋은 약제, 중품하면 좋지 않은 약제, 이런 식. 이게 아닙니다. 그냥 상중하로 그냥 구분해 놨을 뿐입니다. 그런 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을 그리고 네 가지 성질인 할, 양, 온, 열로 나누었다. 왜? 여러분 이제 약초학에 이제 가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정하는 약초들이 있잖아요. 약초들이 어느 약초는 찬 약초냐, 어떤 약초는 약간 서늘한 약초냐, 어떤 온, 약간 따뜻한 약초냐, 어떤 뜨거운 약초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에서 약물의 네 가지 성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약초학 강의를 혹시 들으시게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이겁니다. 네 가지 성질. 그리고 이제 5가지 맛입니다. 오미, 이 약초는. 산, 신맛입니다. 고, 쓴맛, 감, 단맛, 신, 매운맛, 함, 짠맛입니다. 이 5가지 맛. 또 약초를 이 5가지 맛으로 구분해갖고 이 용도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동양학에서 약물에 대한 기초를 정립한 이 서적이 신농본초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시대가 되죠, 이제.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국시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삼국시대가 뭡니까? 삼국은 이제 유진남북조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뭐 유진남북조로 나뉘죠. 근데 이 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 자, 그 진나라 때 침구 가불경에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침구 가불경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건 또 침구 전문 서적입니다. 좀 전에 신농본초경은 약초 전문 서적이었죠. 이건 가장 오래된 침구 전문 서적입니다. 그래서 장부, 경락, 병인, 병기, 그 다음에 유혈, 친구법 및 친구치열 등에 주로 논술되어 있다. 그게 친구학 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가불경. 이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또 진나라 때 왕숙화라는 분이 맥경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자, 각종 맥증에 대해서 서술한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맥 이렇게 잡잖아요. 맥. 맥이. 이 맥증에 대해서 이 맥이 어떻다 하면 맥이 뜬 맥이다, 가라앉는 맥이다, 이거 뭐 맥이 힘이 있는 맥이다, 이거 힘이 없는 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이걸 맥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맥의 생림이 병리의 변화와 질병의 관계를 24종, 24종의 맥상으로 귀납하고 맥박이 되는 양상의 근거에 각종 질병의 종류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맥이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옛날 영화들 보면 영화는 연속곡 보면 맥만 잡고 그 사람 모든 병을 다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맥 딱 잡고. 근데 솔직히 그건 어떤 그 영화에서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지 맥만 가지고 어떤 병을 못 잡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한의학에서 가장 배우기 힘든 게 맥입니다. 맥. 왜? 맥은 내 손가락의 감각, 이 체험에 의해서 이게 숙달이 된 게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내 손가락 끝이 그만큼 예민해야 되고, 그만큼 내가 수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왕숙화가 자기 평생에 걸쳐서 자기 맥을 잡아본 겁니다. 그 3,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계속 하고, 그래서 써낸 책이 맥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맥이라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맥을 구분해낸다는 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분이 아주 유명하신 거,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권도훈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지금 그 팔체질침법도 만들어요.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도 공부를 할 때 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맥이 하도 어려우니까요. 맥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 도저히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어느 분이
맥에 대한 책을 아주 진짜 썼더래요. 보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야, 이분한테 가서 내가 맥을 배우면 맥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맥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중국 책 하나 번역한 겁니다. 그냥 정말 창피하다고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다. 그만큼 맥이란 게 어렵습니다. 맥주는. 그래 중국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담상 이제 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중국도 한때는 이제 근대화되면서 이 동양의학이 거의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거의 그 서양의학이 거의 이제 주류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구냐면 이제 모태통,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이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모태통 하면 중국 역사,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이 이제 모태통 그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서약을 아무리 써도. 그 모태통한 인물이 엄청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그래서 이 동양학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약은 아무리 하다 안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권한 게 한번 한약을 한번 드셔보시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먹어보지. 돈이 나한테. 그래서 그때 한약을 먹었는데 그 병으로 감기가 딱 나으신 거예요. 부분 감기가. 그러니까 야 이분이 야 이걸 다 살려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구나. 동양을 다시 살려내자. 우리 전통과학.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태통 밑에 있던 분이 주울레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주울레. 아주 제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주울레라는 인물한테 수상한테 시켜서 다시 동양학을 우리 전통과학을 살려내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의사를 찾아보니 명의를 전부 다 이제 서희한테 밀려가지고 이 명의들이 전부 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 이제 그분들도 다 모아드린 겁니다. 갖고 흩어져 있는 명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북경에다가 이제 한약대학을 만들자. 연구소도 만들고 이제. 그래서 동양학을 살려내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명의 5분을 앉혀놓고 한 사람 맥을 잡아보라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맥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로 얘기하자면 이제 맥이 서로 통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각자 써내라 그랬습니다. 이 맥이 무슨 맥이냐. 맥의 이름을 써내라. 5분이 다 써놨는데 다 틀리더랍니다. 각자들입니다. 그만큼 맥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 가면 어느 한의원 갔더니 제 친구들도 그럽니다. 야, 그 맥만 잡고 그냥 바로 병을 딱 알아내버린다. 야, 그거 대단하더라.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 맥만 가지고 어떤 병을 딱 잡아내버린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습니다. 야, 그 병원 맥만 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 병원 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 의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만큼 맥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병원으론 수나라 때 이제 소원방이라는 인물이 쓴 건데 각종 질병의 원인, 병리, 임상 징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진요방, 당나라 때 손사막. 즉, 손사막은 이거 무협지 보신 분들 많이 나올 겁니다. 유명한 의사. 무협지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손사막이라는. 자,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을 분류하고 상한 잡병론의 이론체계인 변증론치를 발전시켜 장부 변증, 우리 장부의 변증에 의해서 장족에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인극일 변증박론이라고 송나라 때 진무택이라는 건데, 병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냐. 근데 3가지로 딱 나눠지면 된다. 크게 3가지 나눴다, 병은. 그래서 외인인 유금이란 건 뭐냐면 육사. 우리 대지에는 6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의 기운이 항상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 6개의 기운은. 자, 바람도 있고, 찬 기운도 있고, 더위도 있고, 습도 있고, 마른 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넣어요. 근데 이 6개 기운은 항상 우리가 우리나라 4개세를 가지고 우리 대기상에 항상 있습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겨울이 되면 찬 기운이 더 세지는 거고, 여름이 되면 더위하고 열이 더 올라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비가 많이 온다면 습기가 더 많아지는 거. 이런 식으로 기운이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양에 따라 바뀌는 거지. 이게 사계가 항상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렇죠. 바람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고. 이게 바로 육기라 그런 겁니다. 원래 육기. 6개의 기운. 근데 이게 여기서 유금은 뭡니까? 이 육기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이게 뭡니까? 사기가 돼. 나쁜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감기를 걸리는 거예요. 내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육기가 사기로. 그때 그걸 이제 유금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인인 유금이다. 그 다음 내인인 칠정대상. 우리
정서적으로 마음을 다친다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생긴 내인. 그다음 이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가. 자, 이걸 해서 우리는 뭐 칼로 베었다든가 이런 것들 얘기해요. 내외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자상을 입은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병의 원인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하고 저는 이 진무택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또 전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 뭐냐면 소아약증 직결. 동양의학 최초의 소아과, 어린애에 대한 전문서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전을이라는 인물이. 자, 장부 변증 논치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나옵니다. 특히 소아계통, 어린애 소아과 계통. 자. 그 다음에 금나라, 원나라 때 유명한 4대 명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 금나라, 원나라면, 뭐, 금은 뭡니까? 여진족이죠. 원은 몽고 때입니다. 그게 중국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오랑캐들한테 침략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이제. 그때 근데 유명한 의사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금원의 4대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유한소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주하설. 왜? 모든 병은 열에 의해서 생겨난다. 몸 안에 열 때문에 그 열을 빼버려야 된다. 이걸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한량파라고 합니다. 왜? 한량 뭡니까? 열을 빼려면 찬약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 내가 몸이 뜨거워졌으면 차게 해줘야죠. 그래서 한량파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이고란 분이 나오시는데 이 양반은 또 뭐였냐면 비위론을 주장합니다. 비위론. 왜? 모든 원기는 근본은 비위에 있다. 왜? 비위가 뭡니까, 우리? 소화기 계통이잖아.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은 소화를 시키고 여기서 우리 액기스를 만들어 우리 몸으로 싹 해갖고 우리가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 액기스 안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비위다. 그래서 비위파라고 합니다. 이고란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제가 약재 저도 지금 많이 써요. 이분이 만드는 방이 지금도 아주 유명합니다. 보중익기탕이라고 중초 비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제가 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 약한 사람 오시면은 비위가 허해진 것 같다 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쓴 장이 그 방입니다. 보중익기탕. 근데 이 사람이 이 석이 벌써 그 1000년 전에 1000년 좀 덜 됐고요. 그때 만들어 놓은 방입니다. 그게. 양반. 그때서 그 경험을 우리가 이제 축적을 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방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총적인 질문입니다. 자, 1150년 서기 1228년에 하는데 질병을 치료하는 한에서 땀입니다. 토해버리는 거죠. 한은 뭐냐? 우리 밑으로 빼버리는 거야. 밑으로 이렇게. 설사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여 사기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땀으로 빼버리고 토해버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기운, 여기 나쁜 기운이죠. 이 나쁜 기운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사파라고 합니다. 사기를 공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진영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분은 상화론에서 양상류효 음상부족이라고 해요. 질병치료에서는 항상 응기를 보여야 된다. 양상류효, 양은 항상 우리 몸에 여유가 있다 이겁니다. 음상부족, 음은 부족하다. 우리 몸에 음과 양이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음양이로 나오면 그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음과 양이 있는데 우리 음과 양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50도 이렇게 있어야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양 이렇게 딱 이렇게 50대 50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 음이 떨어졌다, 양이 올라왔다, 음이 올라 이렇게 오락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 우리 몸을 조정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우리 몸에 항상 양은 여유가 있더라. 양기는. 근데 음기가 항상 부족하더라. 그래서 음기를 항상 보호해 준다고 주장을. 그래서 양음학파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에 일단은 음기를 보호해 주라 이겁니다. 양기는 그냥 우리 몸 자체에서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주장하시면 이제 이 주진영이란 분입니다. 이분의 이 양상류 음상부족 아주 이것도 유명한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와서 이희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분의 진짜 이건 이제 세계가 식물학에 아주 중요한 서재가 본초광목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자, 이희진이라는 인물이 27년간에 걸쳐 저수한 약물의 집대성한 서재입니다. 그중 1894종의 약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동식물학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끼친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로 가면 제가 하길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 저희 건물 바로 앞에 동상이 있는데, 그때 이희진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초광목이라는 책 아주 대단한 책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 청나라 때 와서 누가 하냐, 온병조변, 온병에 대한 3초 변증. 여기서 3초라고 여기서 때문에 3초가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3초 좀 이제 오장육병을 배우고 되고 제가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초. 이 3초로 변증을 한다 해서 이 오국통장 인물이 온병조변이라는 책을 써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 우리 그러면 한국의학은 어떻게 발전, 우리 한국의학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약 집성만. 우리나라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전 시대 이 서적들이 있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진짜 우리가 뭐냐, 우리나라 한의학 책이라고 할 수는 뭐냐 하면 조선시대 이제 세종 때 이제 나온 향약 집성반부터 보게 됩니다. 그때 향약은 서기 1403년 유효통, 노중래, 박준덕 세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향약으로 우리의 풍토에 적합한 치료 목적.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중국 송나라 때 나온 태평성해방과 성제총록을 이걸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모아서 그것을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방유치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촉까지 의방서를 참조해가지고 이제 모든 질병을 91개 대각목으로 분류하고 병에 대한 논하고 약방대 출처를 연대서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원본은 그 정유재란 때 일본이 약탈해서 일본 국내성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동의보감. 저는 이제 과학에 오는 서기 1610년에 허준이라는 이름이에요. 허준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오늘 동의보감 잘들 아시죠? 모르겠어요.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시면 뭐 동의보감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역대 중국의 의서의 금원 4대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진나라, 금나라, 원나라 때 유명한 4대 명의가 나왔었다. 그 사람들이 이로 선별해서 편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내경, 외형, 잡병, 탕의 친구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편은 다시 세목으로 세분화했고 병증의 증후, 병의 치법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말에서 동의수세 보온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야, 이게 이재마라는 분입니다. 이재마 선생님이 나오는데 동의수세 보온. 자, 은원 620조 방제 113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상체, 여기에 이제 사상체. 여러분, 태음인, 태양인, 소음, 소양인, 이 책에 있는 겁니다. 이재마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이 사상체제에 따른 변증론지, 사상체질로 나누어가지고 사람들 변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심리적 요인이 장기, 질병,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논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이제 중국의학, 이게 동양의학은 어떻게 발전한 게 중국과 우리나라 의학 역사를 먼저 쭉 이제 한번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다고. 그 다음에 이론책에 놓은 뭐냐. 동양 이론책의 주요 특징이라는, 그래서 특징은 이론, 그러면 동양학 이론도 어디서 따온 거냐. 자, 그리고 그 특징이란 게 뭔가. 이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의학 이론, 인체의 생리기능, 병리변화, 질병의 진단 것처럼 각 분야에서 많은 그중에 특히 유명한 게 정체관념과 변증론치입니다. 자, 정체관념으로 무엇이냐? 그럼 변증론치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체관념. 사물을 하나의 정체로, 하나의 전체로 본다. 하나의 정체, 하나의 정체. 따로따로 보지 않고, 나눠서 보지 않고, 모든 사물을 하나의 정체로 본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사물의 내부는 각각 서로 연계해서 나눌 수 없고, 내부적 서로 연계 나눌 수 없고, 사물과 또 사물 사이도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는 하나의 유기적 정체, 우리 오장육부가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보지 마라. 이게 동양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학은 뭐냐 그러면 하나하나 나눠서 봅니다. 마음에서 간이면 간, 심장이면 심장, 폐면 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는 이 전체를 묶어서 봅니다. 간이, 이 질병이 간에서 와가지고 심장으로 갈 수도 있고, 간에서 해서 비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찰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냐, 외부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사람과. 왜? 우리 동양 철학의 근본이 뭡니까? 자연과 인간, 자연은 뭡니까? 아니, 사람은 자연의 일부라는 겁니다, 자연의 일부. 그래, 외부 환경에 띄워놓을 수가 없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인데. 똑같아. 사람이라고 해서 뭐, 다 특별한 거 없다, 이거. 자연과 똑같아요. 외부 환경과 밀접한 관계 없을 수가 없죠. 자,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인체는 구조상 상호 연계를 나눌 수 없다. 자, 인체는 하나의 유기적 정체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호 협자 서로를 이용한다. 각각의 장부, 경락, 기혈 진액 등은 생리 기능에서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서로
맞물고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리 변해서 서로 영향을 끼친다. 병리에 있어서도 각자 있던 게 아니라 간에서 비장로, 비위로 갈 수도 있고, 비위의 병이 간으로 갈 수 있고, 자, 신장 콩팥의 병이 심장으로 갈 수, 심장의 콩팥으로 갈 수, 이거 다 연계가 된다 이겁니다. 자, 질병의 진단에서도 정체관에서 시작하여 박흘관 차례 안을 한다. 차례 진해, 차례. 바깥을 보면 안을 알 수 있다. 자,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여러분한테, 자, 차례 진해죠. 차례 진해. 제가 그래서 잠깐 이제 여기 이제 어차피 이제 동양을 하면 한문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례 진해. 이거 차례 진해. 그래요. 이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를 딱 잘라놓고 보십시오. 중국말은 뭡니까? 영어하고 같습니다. 어순이 같습니다. 우리말은 일본어하고 어순이 같죠. 자, 보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뒤로 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영어는 I love you죠. 목적어가 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다. 오아이니입니다. 오아이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왜? 바깥을 살펴보면, 관찰할 찰죠. 바깥을 살펴봐서, 네. 안을 알지자죠. 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두 개 잘라놓고 보십시오. 중국. 이제 이해가 돼요. 차례 지내야 뭔 말인지 몰라도, 차례 지내, 저게 뭔 말이냐, 차례 지내가. 이 네 잘 한 거 통째로 놓고 보면 원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잘라놓고, 야, 바깥을 관찰하니 안을 알 수가 있구나. 예. 그런데 쉽게 보이죠. 이렇게 중국, 사자성어 나오잖아요, 중국.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잘라놓고 보십니다. 두자. 이렇게. 그리고 목적어가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질병의 치료에서도 상호 연계된 관계를 고려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질병 치료했을 때도 서로 연계된 관계를 서로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만 놓고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의 장부만 놓고. 자. 그리고 사람과 예방 밀접 관계다. 사람과 예방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이 있죠. 그렇죠. 자연적인 환경이 있고 사회 환경도 있죠. 자, 사람과 자연 환경이라고. 자, 자연적인 요인의 인체 생리 활동, 병리 변화, 질병 진단, 치료 모두 일정한 영향. 그렇죠.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죠. 자, 자연의 예를 들어, 자, 계절과 기후.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좀 틀리죠. 기후에 따라 틀리죠. 그렇죠. 그 밤과 낮에 따라 틀리고. 그것도 지역, 어느 지역에 따라 또 틀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같은 병일지라도.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사람과 자연은 틀리다.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여러분 잘 아시죠? 사회적 환경. 자, 사회적인 요인이 사람의 정신활동, 생리기능,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요인을 봅시다. 사회적 주의. 당연하죠. 사회적 주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고위직이었으면, 조금 병원도 자주 다니고 뭐라고, 일찍 병을 발견하죠. 그 다음 경제적으로 내가 돈이 많으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쩔 수 없죠.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병원 가고 좋은 의사 만나 치료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신앙도 여기 이제 저희들 보시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 거기도 종교, 그건 수혈 같은 걸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 필요가 수혈하는 거. 이거 다 문화와 신앙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죠. 자, 그래서 혼인을 했나 안 했느냐. 그다음 또 그다음 인간관계에서 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영향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변증 논치를 아까 나왔는데 변증 논치라면서 변증 논치라고 변증 시치라고 합니다. 자, 변증 논치. 동양의학에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서 중요한 수단이 하나다. 자, 변병 논치, 대증 치료, 변증 논치. 자, 이 세 가지로 나누자. 자, 변병은 뭡니까? 병을 변별한다. 자, 변병 논치. 그대로 말씀하면 변병. 논치. 자, 병을 변별해서 치료법을 논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병. 그럼 대증 치료는 뭡니까? 대증 치료. 자, 대증 치료. 자, 대증 치료죠. 대증 치료. 그냥 제가 약자로 쓰겠습니다. 대증 치료. 대증. 증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 증에 대하여. 그럼 이 증하고, 병하고, 그 다음에 변증 논치료죠. 그 다음 변증 논치. 자, 변증 논치. 이 변증 논치. 자, 변증 논치. 자, 증을 변별해서 치료법을 논한다. 그렇죠.
그럼 이 증은 도대체 뭔가 이제 증하고 이 병이죠. 이 세 개. 그쵸? 이걸 어떻게, 여러분, 그럼 저도 이거 공부할 때도, 서로 병은 뭐고, 증은 뭐고, 이 증은 뭐냐. 한자로 하면 다 틀려. 한글로 하면 증인데, 이 증이 또 한자가 틀리죠, 한자. 이래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병. 자, 병부터 봅시다. 특정된 질병의 원인에서부터 발병 형식, 병기, 변화 등 일종의 완성된 질병의 과정이다. 우리가 감기, 뭐, 이질, 폐렴,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병. 그게 맞습니다. 병명입니다. 우리가 가면 병원에 가자 보면, 선생님 감기 걸리셨는데요? 그렇죠. 그게 병명입니다. 그다음 폐렴. 폐렴. 감기가 발전해갖고 폐까지 염증이 나 폐렴으로 발전됐습니다. 이게 이제 병입니다. 자, 그러면 증은 또 뭐냐, 그러면. 자, 증을 봅시다. 이게 이제 동양학의 특색입니다. 동양학은 변증을 하는 겁니다. 이 변증을. 자, 이걸 아까 제가 중국에서 장준경이라는 분이 있었죠. 뭡니까? 상한 잡병 논지. 거기 이분이 그 세운 겁니다. 변증 논지. 이게 동양학의 가장 특징입니다, 이게. 서양학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서양학은 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병. 근데 동양학은 변증을 하는 겁니다. 이 변증. 이 증을 변증하는 겁니다. 야, 질병 발전 과정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 병리의 관계를 개발한 것이다. 병리. 자, 어떤 단계로 본다 이겁니다. 전체를 놓고 보지 않고 어떤 병의 메커니즘을 전체로 보지 않습니다. 병이 발전하는 단계별로 잘라서 치료법이 바뀐다 이겁니다. 자, 질병 발전 과정을 방해하여 병리 변화 단계의 전면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자, 병의 원인, 풍열이 감기입니다. 풍환, 이것도 감기입니다. 우리 어혈 아시죠? 몸에 어혈, 피로. 그냥 담음, 가래. 자, 이런 병의 원인. 자, 그 다음에 병의 부위. 병이 바깥에 있느냐, 안쪽으로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오장육부의 장에 있느냐, 부위에 있느냐. 또 병의 부위를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병의 성질. 병이 한증이냐, 열증이냐, 한이냐, 열이냐. 그 다음 사정관계. 이게 허냐, 실이냐, 허증이냐, 실증이냐. 자, 허는 뭐냐? 내 몸이 허해졌다는 겁니다. 실증은 몸은 허해지지 않는데도 사이가 덤벼갖고 좀 내 몸이 아프다. 이거 실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 허실에 대해 또 여러분들 설명을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은 뭐냐? 자, 질병의 구체 임상표. 여러 감기 걸렸잖아요. 여기 감기라 그러는데 가면, 자, 콧물 나옵니까? 예, 콧물 나옵니다. 기침 나옵니까? 예, 기침. 콧물의 색깔이 노랗습니까? 하얗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게 증인 겁니다. 뭐 말하겠죠? 이게 증인 거예요. 여기 대증, 아까 대증요법을, 대증증, 이 증입니다. 그 증. 발열, 오한, 두통, 뭐 어디가 어지럽다, 허리 통증, 몸이 펴. 이거 전체를 묶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감기란 느낌 오지 않습니까? 감기. 그렇죠? 그러면, 그럼 감기인데, 그럼 병이 된 거죠. 그럼 병증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있잖아요. 발열하고 오한이 같이 오게 됩니다. 이 발열과 오한이 같이 옵니다. 이 발열과 오한. 단지 발열이 더 세느냐 오한이 더 세느냐 이것 때문에 이게 찬 기운이 덮쳐서 오는 감기인가 열이 덮쳐서 오는 감기인가 이겁니다. 자, 발열이 크다. 그러면 동양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풍열이라고 합니다. 풍열. 그럼 한증이 크다. 여기서. 일로가 크다. 한이 크다. 풍한입니다. 풍한이 됩니다. 그래, 감기가, 서양학에 하면 그냥 감기를 묶어서 그냥 감기약 주십니다. 근데 이 동양학에서는 약이 바뀌어버립니다. 풍열 감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몸 안에 열이 있으니까 뭘 해줘요? 찬약을 써줘요, 찬거. 찬걸 먹여서 열을 빼줘야죠. 그러면, 오한, 한이 더 크다. 그럼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약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변증인 겁니다. 병을 하면 그냥 발열로한 이거 통째로 묶어서 서양병을 하면 감기네요? 그럼 감기약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이걸 나눕니다. 동양학. 그래서 풍열감기, 풍한감기 나눠버립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동양학의 특색입니다. 이 동양학의 특색.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증을 보고 묶어갖고 이 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체를 또 묶고 이제 병이 되는 거고.
미안. 감기 되면, 교수님, 저는 감기로 열밖에 안 나오던데, 한증은 없던데, 아닙니다. 감기는 분명히 발열오한이 같이 옵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 느끼게 열이 더 많고 한이 적기 때문에 눌려서 한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오한. 그럼, 교수님, 저는 감기, 나 추워서 혼났어요. 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열도 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증이 더 세다 이겁니다. 발열오한이 항상 감기의 대표는 발열오한이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 논치, 변증, 사진을 통하여, 자, 망, 절. 자, 망, 쳐다본다죠.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시면요, 딱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부터 이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얼굴색이 어떤가, 걷는 태도가 어떤가, 이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면서 듣습니다. 냄새를 맡고, 듣고, 기침을 하네?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끄는 소리가 나네? 저 가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 벌써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앉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가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절입니다. 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맥이 왜 그러면? 맥이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입니다. 맥이. 네. 이걸 다 이제 종합해갖고 맥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진료, 여기 이 세 단계에 벌써 왔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 진료 한 8, 90% 이미 다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러가서, 그 사람한테, 맥 딱 잡더니, 가래 끓여주시죠? 가래, 내가 가래 끓인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알아보네. 왜? 벌써 여기서 들었거든. 가래 하고 오는 거. 그럼 밖에 가래찜 뱉는 것도 봤고. 그럼 딱, 무슨, 맥이죠. 맥 딱 잡더니 나무 가래 있는 거 알죠. 그게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 이 세 단계에서 벌써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하여 자료 증상들 이제 분석 종합해갖고 병의 원인, 그리고 성질, 부위, 이제 사정, 사기와 정기의 관계를 어떤 증인지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변증이다. 자, 증을 찾아낸다. 증을 변별한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논치. 자, 그러고 나서 치료법을 논한다. 변증의 결과에 근거로 하여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내서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변증 논치입니다. 가장 동양한 의론청의 가장 근본인 겁니다. 서양의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변증 논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동병이치입니다. 같은 질병일자로 질병 발전 단계나 병리 변화가 같지 않으면 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병일자로 변증 논치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치료법이 다르다. 이 얘기다. 자, 동병이치 한번 봐봅시다. 늘 동병이치. 자, 병이 같은데 치료법이 틀리다. 병은 같은데. 자, 병은 같은데 치료법이 틀리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무슨 소리 합니까, 선생님? 아니, 병이 같은데 치료법을 틀리게 합니까? 똑같은 감기인데. 그냥 감기로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이제 변증 논치의 아주 묘미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감기를 지금 예로 들어놨습니다. 자, 초기에 열이 많이 나고, 미오풍, 약간의 창균입니다. 그러면 이건 풍열표증으로 본다. 풍열에 의한 겉에 오는 증상이다. 감기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이거. 동양에서. 풍열표증이네요. 그래서 실약해표법으로 치료한다. 자, 실약, 맺고, 찬약. 발산을 시켜야 되니까요. 여기 바꾸면. 매울 신자입니다. 신약. 매울 신에 아까 나왔던 신약.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사기와 오미에 대해서. 사기와 오미. 이 매울 맛입니다. 오미. 찬약입니다. 성질, 사기. 그래, 여러분 이제 감기 걸리면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드시면 우리 또래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감기 콩나물에 고춧가루 확 풀어서 먹어라. 어떤 분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서 먹으라 합니다. 고춧가루 어떻습니까? 고춧가루 아주 매운맛이죠. 그 매운맛. 매운맛을 밖으로 발산을 시켜줍니다. 우리 몸을 밖으로. 그 사기를 밖으로 내몰아준다. 우리가 감기를 우리가 이불 덮어서 땀을 내라. 그게 이래서 땀 내라고 하는 겁니다. 땀 내라고.
바꾸고 사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해서 풍열표증을 치료를 했어요. 이제. 근데 좀 이제 감기가 지나갔어요. 근데 열이 고열로 가고 목이 마르고 찬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열사가 뭐냐? 사기야. 이 열의 사기야. 이 열이. 어떻게 되는 거냐? 폐를 들어옵니다. 폐를. 그러면 이때 치료법은요. 여기는 신량해포법으로 했죠. 여기는 청폐열. 폐의 열을 내려줘야 됩니다. 폐의 열을. 이렇게 치료법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 신열은 나지 않고 혀는 빨갛고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 나고 가래는 적고 몸은 피곤합니다. 이건 뭐냐? 열사, 이 나쁜 사기는 거의 빠졌으나 폐음과 폐기가 상해버린 거예요. 사기에서. 내 몸에 이제 근본적인 폐음기와 폐기운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 남은 약간의 열을 빼주고 폐와 음기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제 보약을 써줘야 된다. 이제 치료약이 아니라 이런 것들 보약을 같이 써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 동병이치. 같은 병 이렇게 처음. 또 이제 동병이치 틀린 게 뭐냐? 풍열표증. 자, 풍열. 그 다음 풍한이 있습니다. 풍한. 같은 감기인데. 풍한. 자, 같은 감기예요. 풍한, 풍열. 자, 풍열, 풍한. 같은 감기입니다. 근데 풍열일 때는 찬 약으로 해야 돼요. 풍한은 뜨거운 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신량이었죠. 온을 써야 됩니다. 신온. 따뜻하로. 신온. 이 온약을 써야 됩니다. 매운 건 똑같은 매운맛의 약을 씁니다. 발산을 시켜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건 찬감기니까 약을 따뜻한 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얘기라고. 이게 서양에서 무조건 감기약 똑같습니다. 같은 감기면 감기약입니다. 근데 동양은 이렇게 풍한이냐 풍열이냐 이 증이 풍열증으로 나오냐 풍한증으로 나오냐 이게 또 약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동양하고 이제 변증론치 아주 특색입니다. 자. 그 다음 이병동치입니다. 이병동치. 같지 않은 질병일자로 병이 틀립니다. 병이 틀려. 근데 치료법은 같습니다. 병은 틀린데 치료법이 같습니다. 자, 같지 않은 질병일자로 서로 같거나 비슷한 병리 변화로 인한 같은 증이나 유사한 증이 날 때는 변증론체 원칙을 근거로 해요. 증이 같기 때문에. 즉, 병이 같은 게 아니라 병은 틀립니다. 근데 증이 같기 때문에 치료법이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병명은 틀리나 중기하암, 중기. 가운데 기운이 아래로 쳐져버렸다. 가운데 기운이. 우리 중초의 기운이. 아까 3초 나왔죠. 나이로 다니면 중기, 이 중초의 기운이 아래로 쳐져버렸다. 이럴 때는 증이 같기 때문에 치료법은 익기승제. 기를 위로 올려서 뻗쳐주게 한다. 위로 끌어올려줘야죠. 당연히 위로 끌어올려줘야죠. 자, 그래서 뭐냐. 오랜 설사는 타락이 됐어요. 항문이 빠진 거죠. 근데 여자분 산후조리가 다니면서 자궁화수가 된 것도. 그 병명이 틀리죠. 하나는 타락이고 하나는 자궁화수예요. 근데 뭡니까? 증은 중기하암입니다. 중기하. 증은. 변증은 중기. 중초의 기운이 약해서 밑으로 쳐졌다. 이거 끌어올려줘. 똑같은 약을 쓴다, 이거. 아까 얘기한 보중익기탕이라고 했죠. 그거 쓰면 됩니다. 보중익기. 중기를 보여주고 끌어올려준다. 이게 보중익기탕.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때 중기가 약했을 때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이거 끌어올려. 그 얘기요. 병명은 분명히 틀리죠. 하나는 타랑이고 하나는 자궁화수인데. 근데 왜? 중기하면 둘 다. 중초액기가 약해져가지고 밑으로 쳐졌다. 이거 끌어올려주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동치가 되는 겁니다. 병명은 틀린데 치료법은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의학 기초의 주요 내용을 하면, 그 동양의학 기초의 주요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의학이 일단 철학적 기초가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인적 기초, 그게 해부학적 기초 지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병에 대한 또 기초적인 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양색, 우리가 어떻게 몸을 보호하고, 그 치료 원칙, 그리고 치료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철학적 기초에서 보시면 일단 전기학설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우리 이 기입니다, 기. 도대체 기라는 뭐냐?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맨날 기라고 하죠. 우리가 뭐, 오늘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것도 기가 나가고 있는 거다, 제 기가. 오라가야, 정신 먹고, 제가 지금 엑기스 받은 그 기가 이제 만들어내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업 듣고 있는 거, 이것도 기가. 계속 여러분 기가 끊어졌다면 제 수업도 저도 수업을 못 합니다. 왜? 기가 끊어지면 뭔가?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기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 근데 기는 쉬지 않고 움직이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모든 세상은 기의 산물이다. 그냥 만물의 운동은 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만물에 또 변하는 거지. 그것도 기의 변화의 결과다. 그 전기학선 세상의 근본은 기 하나. 오직 기로만, 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이론론 학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음양학설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음과 양으로 나눠진다. 음과 양은 서로 상반되어 있다. 음과 양 서로 상반되어 있죠. 자, 음양 쌍방 중 어떤 일방만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면 서로를 떠날 수 있다. 음양은 항상 서로가 같이 존재한다. 음이 없어지면 양도 같이 사라져버린다. 왜? 서로 상대적입니다. 상대에 서로 의지해가지고 상대가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음양이론입니다. 음과 양 중 하나라도 소멸이 되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음에 의해서 양이 만들고 양에서 음이 만들어지고 음은 양에 기대 있고 또 음은 양에 양도 음에 기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 이게 상대적 이론입니다. 그게 동양 철학에서 여러분 동양철 어떨 때 이제 동양철 공부하시다면 이해가 안 되면 많다. 동양철은 절대관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상대입니다. 음양이 상대적. 여러분 주역 있잖아요. 주역의 기본 학설이 뭐냐 이 음양론입니다. 음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혹시 주역에 관심이 그 주역 이해를 못합니다. 주역들. 이 음양이 음과 양의 존재하고 이건 항상 상대적이란 거, 절대가 아니란 거. 이걸 관심을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이 주역이라는 책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음양 쌍방은 사물 중에서 서로 점유하는 양이 끊임없이 근데 음과 양이 끊임없이 줄었다. 이게 음과 양이 이렇게 쓰면 자, 우리 몸의 메커니즘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다. 여기 음이고 이게 양이다 하면 이게 와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틀이 이제 벗어나 버렸다. 이걸 벗어났다. 그럼 이제 병리로 가는 겁니다. 뭐 아시겠죠? 이 안에서 항상 움직여요. 음과 양은 점유하는 양의 비례에 따라 사물의 손 음과 양으로 구별해. 그 양의 비례해서 그런 거지. 음과 양, 꼭 이건 음이고 꼭 이건 양이다.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음과 양은 항상 변하게 된다. 음양학설은 세상 일체 만물은 하나에서 둘로 나눠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원론의 근거예요. 왜? 무국에서 음양이 나눠진 거죠. 이렇게. 원래 무국이었죠. 그래서 자, 양과 음으로 나눠진 거죠. 이렇게. 이게 우리 태극 아닙니까? 우리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학설입니다. 또. 음양오행에서 오행학. 목, 화, 토, 금, 수, 목. 자, 5가지 물질의 운동에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행학설 5가지. 목, 화, 토, 금, 수.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목, 나무, 화, 불, 토, 흙, 금, 쇠, 수, 물. 이 5가지 물질의 운동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 5가지 물질이 가는 상생과 상극 관계가 존재합니다. 서로가 서로 살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눌러 죽는 겁니다. 억제를 또 시켜줍니다. 이게 오행학설에서 상생과 상극입니다. 이 다음에 또 다시 음양 오행학설을 다시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사물과 사물, 상생과 상극을 통해서 비로소 서로 간의 평형을 유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학설은 만물의 번호는 일종의 다원론으로 보는 거죠. 5가지 물질의 움직임으로 보니까요. 자, 정상적인 기초적인 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체는 심장을 주저해 오장을 중심으로 육부와 결합된 하나 유기적 정체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각각의 부분은 경락을 통하여 연계되며 경락과 장부 중에는 기혈진액이 흐르고 있다. 그래갖고 기혈진액의 운행과 영양분을 공급해 인체의 생명활동은 비로소 그죠? 당연하죠. 기혈진액. 자, 이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영양분이 공급되고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강의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신 먹고 와서 소화시켜가지고 그걸로 엑기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도 나오고 혈도 만들고 이거 움직여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양학에서 이제 질병이라는 이쪽에서 동양학에서 질병은 병인, 발병, 병기 세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자, 병의 원인이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외관병인, 내상병인,
그리고 병이 3분의 1 만들어진 병인, 기타 병인 등 4개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발병은 뭐냐? 발병의 기본 원리, 발병 과정, 발병 유형 등 3개 부분으로 나눠진다. 자, 발병의 기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발병을 어떻게 나가, 과정, 그다음 발병의 유형은 어떻게 나눠진가? 그리고 3개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 이제 병기. 병기란 건 뭡니까? 병의 메커니즘이죠. 자, 질병이 발생해서 이게 어떻게 발전하고, 이건 또 어떻게 또 변화해 가고, 또 이건 또 다른 병으로 또 바뀌어가는가. 이 질병의 전체 과정. 이걸 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인, 발병, 병기를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생입니다. 자, 양생.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자, 우리가 양생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팔팔하게,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살때 이게 양생의 이론입니다. 양생. 자, 신체를 튼튼하게. 운동하죠. 여러분, 젊으시면 헬스클럽들 가시고. 야, 그렇잖아요. 그거 먼저 신체를 튼튼하게 위해서. 자, 등산도 주말에 등산 가고, 실제, 수영장 가시면 수영장 가시 다 이게 이게 양생의 이론입니다. 양생. 내 신체를 튼튼하게. 튼튼하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병을 예방하는 거죠. 그 병을 예방해서 뭐냐? 내 수명을 연장하는 거. 자, 어떻게 합니까? 수명 연장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몇천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꿈이죠. 내가 수명을 어떻게 연장하는가. 자, 우리가 이거 중국 역사 같은 거 진시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준시황. 불로초를 찾아 자기 신화를 내보내죠. 불로초. 불로초라는 게 뭡니까? 자, 수명을 연장. 불로초. 늙지 않겠다. 평생 늙지 않고 살겠다. 얼마 전에 하면 여러분 뉴스에 보셨나 보니까 미국의 어떤 젊은 부자인데 40대 부자인데 20대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달에 20몇 억을 쓰던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0몇 억씩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 20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다 이게 양생입니다. 양생. 그냥 그 사람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야, 그냥 보니까 40대면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엄청난 돈,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몇 억을 자기 몸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있겠죠. 그 20몇 억 한 달 쓰면 근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여러분은 이제 강의에서는 야, 그렇게 꼭 살아야만 되는가. 저는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하나 20몇 억씩 쏟아부어가지고 내 신체를 20대로 유지를 한다. 그 인생의 목표가 뭔데? 그렇게 사는 인생, 돈은 근데 또 많이 벌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 그 젊은 부자. 40대가 젊은 부자죠.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양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양생이 그겁니다. 그 옛날 우리 수도 없이 우리 뭡니까? 사람들 양생이.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80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전에 60대, 70대, 점점 지금 80대가 넘어갑니다. 좀 이제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럼 그 100세 시대까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신체를 튼튼하게 하자. 자, 우리 20대 때 우리 좀 여기 제 강의도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몸을 튼튼하게 온갖 자기를 해야 하잖아요. 아까 좀 전에 헬스클럽도 아니고 어떤 또 약을 지어 드시고 보약을 지어 드시고, 그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를 튼튼하고 병을 예방해서 수명을 연장하자. 이거 아닌가, 양성이. 그래서 요즘 이제 점점 이제 서양에서 발전한 세포 노화를 방지시키는. 그래서 세포의 노화거든요. 늙어간다는 게. 세포가 노화되는 원인을 발견해서 그게 세포가 노화되지 않게 한다. 그럼 우리 영생할 수 있는 거 영생권. 세포가 노화하면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도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백 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찔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치료 원칙. 조치 방변. 일찍 치료해서 병이 딴 데로 변하는 걸 방지한다. 자, 치료를 빨리 해가지고, 자, 조치 방. 치료를 빨리 해가지고 병이 다른 병으로 변하는 걸 막는다. 치병 9번. 자, 본을 찾아서 병을 치료한다. 근본을 찾아서 치료한다. 병을 이렇게 겉만 치료하지 말으면 근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된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부정구사. 정은 돋가지고 정기. 나쁜 사기는 몰아내라. 이게 치료죠. 그 당연하죠. 내 몸에 좋은 기운은 돋가줘야죠. 계속. 그리고 나쁜 기운,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 사기는 몰아내버려야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음양. 음양을 조정해라. 음과 양을 항상
뭡니까? 서로가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몸이 가장 상태가 아주 원활합니다.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내 몸이 리듬이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어때, 내가 그렇게 오늘 크게 뭐는 안 하는데 몸이 영 막 하네. 솔직히 서희 병원에 가도 원인도 못 찾고 뭐 어쩌고 그런 거 하면 이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양. 근데 이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깨진 것도 갑자기 몸 컨디션이 막 안 좋고. 그런데 실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 음양의 조화가 깨졌을 때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 기혈. 기혈을 잘 조절시켜줘라. 조리 기혈. 기혈을 조절시켜. 그 다음에 조리 장부. 장부를 잘 다스려줘라. 그 다음에 인시제의, 인지제의, 인인제의입니다. 자, 인시제의. 그때에 따라서 치료를 해줘라. 때에 따라서 치료를 해줘라. 인지제의.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떤가에 따라서 틀려라. 인인제의. 사람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해라. 똑같이 하지 마. 이런 식. 이게 동양학의 치료 원칙입니다. 가장 큰 9가지. 자,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 이제 중국학 역사에서부터 이제 한국학 역사, 중국에서 황제내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본초광, 상한자변론, 온병조가 이제 친구가병의 대표적인 서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학 역사에 한약집성방, 동의보광, 의방유치, 뭐 동의수세보원, 뭐 이렇게 있고요. 이론책에서 이제 정체관념과 변증론칙, 동병이처 이병동책의 변증론칙 여러분께 여기서 여러분께 변증론칙이죠. 이 동병이치 이병동 이게 아니라 동양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동병이치 같은 병인데 치료법을 달리했다. 이병동치 자 병이 다른데 치료법이 같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철학적 기초는 정기학설하고 음양학설, 오행학설이 나왔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정기학설, 음양학설, 오행학설은 또 다음 장에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기초는 뭐냐 하면 정기학설과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상인체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은 오장육부와 이제 경락의 연계, 그리고 이제 기, 혈, 진해.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은 뭐가 있냐. 병인이나 발병, 병기. 이 세 가지가 한 그걸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생과 이제 치료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양생에서 신체를 튼튼하게 하여 무병장수하고 이제 치료에서는 근본을 찾아서 병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쭉 아까 양생과 기초적인 인식 쭉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제 쭉 이제 뭐냐면 동양학의 이제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번 학기 제가 쭉 수업할 내용들 그러니까 저희 15주짜리인데 이제 중간고사 한 번 있고 기말고사 한 번 두 번 빼면 13번째. 강의 내용은 13주입니다. 13주 내용으로 이제 이 동양학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동양학,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이 아니고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깊이 막 파고들면 더 머리 아파집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 한쪽 귀 듣고 설명을 들어가면서 쭉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따로 공부하시려고 자꾸 하지 말고 제가 수업할 때 그때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따로 내가 따로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지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 동양학이라는 게 한문 용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한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강의 쭉 해놓는데 그 교수님 한자 좀 한글로 좀 풀어서 좀 얘기해줘. 한글로 풀려면 한이 없습니다. 풀어가지고 하려면. 더 외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더 외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쭉 풀어버리면.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 어렵지만 한자를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서 가는 이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리고 이 한자들이 같은 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듣다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귀에도 있고 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자 하나하나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한자는 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이제 뭐냐면 이건 목조가 뒤로 가 있다가 잘라서 봐라. 아까 얘기한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때 반복해서 보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몸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점점 쉬워질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듣는 분들이 한자 때문에 사람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설명은 다 풀어서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강의 들으신다. 그리고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동양학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발전을 해갖고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거면 여러분 머릿속에 개괄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전공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막 이거 하나하나 뭐 해가지고 막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렇게 변증 논치 같은 것도 계속 여러분 그 전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변증도. 근데 여러분 변증이라는 게 이거 치료법을 논하구나 이 정도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을 변병 그리고 아까 병하고 증하고 증 그러니까 저 뭡니까 이 병 응? 그리고 증 이 세 가지 이것만 여러분이 이 뜻만 여러분들 구별할 정도만 되면 됩니다. 병명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증, 대증.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 근데 내가 기침을 한다. 의사한테 물어봐. 기침 나오면 왜 기침을 콧물 나온다. 이게 증인 겁니다. 그럼 아까 증은 변증, 이건 뭐냐,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이건 변병이라 감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풍혈증이네요. 이건 풍한증이네요. 왜? 그런 식으로 나눠서 본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동양학의 가장 특색이었죠. 변증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걸 또 깊이 있게 하면 자꾸 너무 철학적인 상황 너무 깊게 하면서 들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명할 때, 수업 시간 할 때, 그것만 들으시고 그냥 그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너무 막 이제 또 찾고 들어가면 머리 아파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동양의학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서양학의 차이점. 서양은 병을 한다는데 동양학은 변증을 한다더라. 그 병은 뭐고 증은 뭐래더라.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야. 전공하신 분들도 1학년 첫 학기 다 그 정도입니다. 전공하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변병하고 변증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변증 논증. 오늘 솔직히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변증 논증. 오늘 수업 중에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수업 듣느라고 꼭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꼭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제 수업을, 이 재미없는 수업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처음 딱 하나 팁을 하나 뭐냐면, 여러분, 이 중국의 황실에서 쓰던 얼굴 마사지법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우리 여자, 남자, 얼굴 어떻게 하면 작게 할까? 얼굴 이렇게 작게 할까? 저도 딸이 하나, 제 딸 맨날, 아빠, 얼굴 좀 작게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형외과 가서 보니까 턱을 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웬만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까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하고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연은 어떻습니까? 인이가 되면 사람이 건들기 시작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저도 주말마다 그냥 산에를 갑니다. 근데 어떤 산에가 입산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도 이제 훼손됐는데. 근데 그 산이 한 몇 년만 입산 금지 시켜도 싹 살아난다. 산이 그렇게 멋있게 살아나 버리면 그 황폐화됐던 산들. 사람이 안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도 똑같습니다. 건들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건들지 않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성형하시는 분, 어떻게 미용용의 그 성형이라고 원래 있어야 되나, 진짜 복이 있으면 잘못되어 화상을 입었다거나 이런 데 당연히 성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는데, 누가 턱을 깎아내고, 이건 진짜 하셔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런지. 제가 그래서 하는 게, 그러면 이거 마사지를 한번 해봐라, 제가 그럽니다. 이게 뭐냐, 이제, 옛날 중국 고대 황실에서 썼던 얼굴 마사지 요법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 대십시오. 이게 영양이 아닌 혈자리입니다. 아까 경락에서 나왔던 혈자리. 이게 영양의 혈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밀어 올립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얼굴에 있는 혈자리, 여기 쭉 이제 정명, 찬,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여러분 딱 붙여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돌리십니다. 이렇게 돌리. 그럼 여러분 얼굴 전체가 이거 마사지가 되는 겁니다. 얼굴 전체에 있는 모든 혈자리를 만져주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그럼 어려울 거 없으면 누워가지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누워가지고 한 5분 정도씩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어느 날 내 얼굴이 갑자기 작아졌다는 느낌이 오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요즘 얼굴이 작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있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